히말라야를 등반하다가 눈폭풍을 만나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한국 원정대의 시신이 모두 수습돼 네팔 수도 카트만두로 이송됐습니다. 고 김창호 대장을 비롯한 우리 원정대원 5명과 현지 가이드 3명의 시신은 카트만두 네팔 국립대학병원에 안치됐습니다. 함께 숨진 또 다른 현지 가이드 1명의 시신은 그의 고향 마을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현지 구조팀은 어제 히말라야 사고 현장인 구르자 히말 계곡에서 9구의 시신 수습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장례 절차를 위해서 이르면 오늘부터 현지로 떠날 예정입니다. 외교부도 오늘 네팔에 대응팀을 파견합니다.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오늘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북측의 철도와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 일정을 포함해 남북협력 사업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순방 첫 국가인 프랑스에서 방탄소년단이 출연한 한류 콘서트를 관람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밤에는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자 유럽연합의 주도국인 프랑스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농단 대부분 의혹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윗선의 지시와 관련해서 임 전 차장이 어떤 진술을 오늘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히말라야 등반에 나섰다가 사고로 숨진 고 김창호 대장 등 우리 원정대원들과 현지 가이드 등 8명의 시신이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로 이송돼 현지 병원에 안치됐습니다. 함께 숨진 또 다른 현지 가이드 1명의 시신은 고향 마을로 옮겨졌습니다. 네, 이제 장례 절차가 진행이 돼야 할 텐데요. 유가족들은 비행기 표가 구해지는 대로 현지로 갈 예정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 대응팀도 파견이 됩니다. 10월 15일 월요일 아침엔 첫 소식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창호 대장과 원정대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한 구조대는 사고 현장에서 70km 떨어진 네팔 포카라시에서 출발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아침 7시 15분쯤 공항을 출발한 구조 헬리콥터는 8시쯤 사고 현장인 히말라야 구르자 히말 봉우리에 도착했습니다. 사고 현장이 해발 3,500m에 있어 헬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구조대원이 밧줄을 타고 내려가 수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직후 기상 악화로 헬기 접근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왔지만 다행히 기상 여건이 좋아 곧바로 수습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구조대는 현지 시간 오전 10시 반쯤 3명의 시신을 먼저 수습해 사고 현장 인근 라차방 마을로 옮겼습니다. 나머지 6구의 시신도 3차례에 걸쳐 모두 이송해 오전 11시 반쯤 수습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गुर्जा हिमालमा चाहिँ हिउँ पहिरो आएर चाहिँ हाम्रो त्यो ट्रेकिङ क्याम्पको चाहिँ हाम्रो एक्सपिडिसन टिमहरू चाहिँ 네팔 주재 한국 대사관은 한국인 원정대원 5명과 현지 가이드 3명 등 8구의 시신을 수도 카트만두로 옮겼습니다. 함께 수습된 또 다른 현지 가이드 1명의 시신은 고향 마을로 이송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악회 관계자는 유가족 등 22명이 장례 절차를 위해 이르면 오늘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현지로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지난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약 한 달 만에 그 이행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이 오늘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우리 측 대표단이 잠시 후 7시 30분 판문점을 향해 떠날 예정입니다. 대표단이 모여있는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 본부를 연결합니다. 김소영 기자, 우리 측 회담 대표단이 잠시 후에 출발하게 될 텐데 회담은 몇 시부터 시작될까요? 네, 우리 측 대표단은 잠시 뒤 7시 반쯤 이곳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해서 판문점으로 향합니다. 회담은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오전 10시쯤 시작될 예정인데요. 우리 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천혜성 통일부 차관, 김정열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대표로 나섭니다. 북측은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원기루 체육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오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논의한 고위급 회담과 비슷한 구성인데 우리 측은 천혜성 차관이, 북측은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이 포함된 것만 달라졌습니다. 네, 역사적인 평양 정상회담이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으니까요.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들이 논의되는 겁니까? 네, 우선 철도 도로 관련 담당자가 나오는 만큼 관련 내용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평양 선언에서 동서해상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올해 안에 갖기로 했죠. 지난 8월 말 유엔군 사령부의 불허로 무산됐던 철도 북측 구간 현지 공동조사 일정 등을 상의해야 합니다. 또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개소 등을 논의할 적십자 회담 일정도 잡아야 하고요. 일정상 좀 시급한 게 이달 안에 하기로 한 평양예술단의 가을이 왔다 서울 공연인데 오늘 날짜와 장소 등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체육 분야에선 올림픽 공동 진출과 공동 개최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고요. 산림 분야 협력과 전염병을 막기 위한 보건의료 협력 방안도 논의해야 할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JTBC 김소현입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일괄 타결할 것인지를 놓고 북미 양측이 의견차를 보였죠. 이 같은 상황에서 추이 탱카이 주미 중국 대사가 단계적 접근 방식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에 맞춰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이 탱카이 주미 중국 대사는 현지 시간 14일 북한 비핵화를 위해 조율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데 이러한 방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장을 반영하는 최선의 접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대해선 북한이 더 우호적인 정책을 기대할 수 있어야만 비핵화를 위한 설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적 비핵화에 맞춰 미국도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추이 대사는 미국 무역 전쟁에 대해선 미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비난은 근거가 없고 공평한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국은 무역 전쟁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누군가 우리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면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이 대사는 미국과 중국이 여러 측면에서 갈등하고 있지만 두 정상의 상호 이해와 업무 관계는 좋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방탄소년단이 출연한 한류 콘서트를 관람했습니다. 오늘은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역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이성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탄소년단이 무대에 오르자 공연 열기가 최고조에 이릅니다. 방탄소년단 멤버가 프랑스어로 인사하자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집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희망 제이홉입니다. Bonjour, 제이홉. Let's go on the bad dance.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면서 마련된 한류 콘서트는 K-팝의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동포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프랑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의 주도국인 프랑스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줘야 한다며 유엔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비핵화가 진전되면 그에 발맞춰 대북 제재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가운데 안보리 이사국인 프랑스의 협력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파리에서 JTBC 이성대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재판 거래를 포함해서 양승태 사법부가 받고 있는 사법농단 각종 의혹에 거의 모두 연루가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각종 혐의와 관련해서 임 전 차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였는지 의심을 하고 있고, 따라서 오늘 임 전 차장 윗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서요, 이 윗선의 지시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9시 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사태로 제기된 거의 대부분 의혹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대법원 기획조정실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등 핵심 보직을 맡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보좌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주된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법원행정처 판사들에게 강제징용 소송 지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직무와 관계없는 일들을 억지로 시켰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점을 주목해 사법농단과 관련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 여러 명을 집중 조사해왔습니다. 검찰에 소환된 판사들은 대부분 임 전 차장을 지시자로 지목한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관여한 사법농단 등 각종 혐의가 임 전 차장 윗선의 지시 없인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 전 차장이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누구인지 등에 대한 추궁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혐의가 방대한 만큼 검찰은 임 전 차장을 한 차례 이상 불러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은 기억나는 대로 사실관계를 말하되 과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퉈볼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터키에서 그리스 섬으로 가려는 이주민들을 태운 트럭이 도로에서 추락을 해서 아기와 어린이를 포함해 2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스로 향하던 이주민이 이렇게 희생되는 일이 바다에서뿐만 아니라 무태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진 트럭이 다리 아래에 떨어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터키 이즈미르주에서 그리스 섬으로 가던 이주민을 태운 트럭이 20m 아래 수로로 떨어져 22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젖먹이 등 어린이 4명과 임산부 1명이 포함됐습니다. 운전기사를 포함한 13명이 부상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바꾸려다 차량이 중심을 잃고 수로 아래로 추락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가 회복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탑승자의 국적 구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초기 수사에 따르면 탑승자들은 미립국 브로커의 주선으로 에게해 해안까지 트럭으로 이동한 후 바닷길을 건너 그리스 사모스 섬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UN 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에게해를 통해 그리스에 도착한 이주민은 24,500명이며 118명이 중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JTBC 이유정입니다. 네, 어제 2년여 만에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우승을 한 전인지 선수.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떠올라서인지 울먹였습니다. 그동안 준우승만 6번이었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재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자로 잰 듯한 정교한 샷. 중거리 퍼트는 어김없이 홀 안으로 빨려 들어갔고 칩샷 또한 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전인지 선수는 어제 공동 4위로 최종 4라운드에 나섰지만 6언더파 66타를 기록하며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Today my play was really well. When I made a bogey on number 10, I truly believe that's done. I'm done for no more bogey today, and then try to make the good focus on the another 8 holes, and I did.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를 기록한 전인지는 단독 2위 잉글랜드의 찰리 헐을 3타 차로 따돌렸습니다. 전인지의 LPGA 투어 우승은 2016년 9월 이후 2년 1개월 만입니다. 2015년 US 여자 오픈 우승을 발판으로 LPGA 투어에 정식 입성한 전인지는 2016년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2승을 거두며 신인왕과 최저 타수상에 영예까지 않았지만 이후 번번이 우승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여자 골프 국가대항전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에서 4전 전승으로 한국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어제는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 우승으로 완벽한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전인지는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떠올랐는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박성현은 최종 합계 12언더파 276타로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세계 랭킹 2위인 태국의 에리아 주타누간도 공동 3위를 기록해 박성현은 9주 연속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JTBC 안토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12개국 장병 만여 명과 46개국의 대표단이 참가한 제주 국제관함식이 어제 끝났습니다. 관함식에 참석했던 외국 함정 19척은 오늘과 내일 우리나라를 떠날 예정입니다.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귀국과 진상규명을 위해 일본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북한에 타진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이 미온적이어서 이번 제안으로 양국 간의 대화 정기가 마련될지는 불투명하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어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자녀를 서울 강남 8학군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에 열립니다. 올 4분기에도 국내 제조업 경기가 반도체를 뺀 모든 업종에서 부진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이 국내 59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시황과 매출, 전망, 경기 실사 지수가 각각 92와 95, 여전히 100 아래였습니다. 지난 3분기 전망보다 4포인트 더 떨어진 수치이기도 합니다. 2분기 연속 하락세입니다. 보통 가을에 추석 이후가 1년 중에 아파트 분양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인데요. 올가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도권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사들이 분양 시기를 줄줄이 미뤘는데요. 아파트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분양가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고 청약 제도가 개편된 영향도 있습니다. 올 한 해 계획했던 분양 물량이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부정 청약이 적발되더라도 그동안에는 대부분 벌금을 내는 선에서 그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13 대책 때 이를 근절하겠다면서 계약을 취소하기까지 하겠다는 방침을 정부가 밝혔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처음으로 부정 청탁으로 확인이 된 거래 250여 건에 대해서 계약을 취소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시를 했습니다. 취소가 된 물량은 무주택자들에게 다시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경남 창원시의 한 캠핑장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80대 아버지와 50대 아들 2명이 캠핑카 안에 숨져 있었습니다.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캠핑카 안에서 숯을 태우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전남 신안군 아패도 앞바다에서 어선 2척이 충돌했습니다. 2명이 숨지고 3명이 구조됐는데 해경이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30대 남성이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불친절하다는 이유였는데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복을 일상처럼 이번 주 한복 문화 주간입니다. 처음으로 전국에서 한 주 동안 열리는 행사인데요. 전주 한옥마을에서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서울과 대구를 포함한 10개 지역에서 한복 문화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서남사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서 전남 순천시에서 오늘 축하 행사가 열립니다. 문화재 관련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도 있고 서남사의 아름다움을 담은 사진전도 열립니다. 지난 주말에 문을 연 인도 뭄바이 비엔날레에 한국 작가 120여 명의 작품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작가들은 인도에서 페이팝과 같은 한류 문화가 미술계로 확대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 국정감사 지난주 사흘 동안 있었고요. 이제 2주차에 들어갑니다. 지난주 국감 보여주기식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번 주 국회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인데요. 오늘 국감은 통계청,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관련 국감이 많습니다. 경제 현안 등을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유시민 작가가 오늘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취임을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고 유시민 전 장관의 본격적인 정계 복귀라는 해석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재단 이사장을 맡게 된 각오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주택금융공사를 포함한 보증 3사의 전세자금 대출 신규 보증을 받지 못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도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만 보증이 이루어집니다. 9.13 부동산 대책 때 나온 전세금 대출 관련 방안이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찬 공기가 가득했던 주말이 지나고 기온이 조금 오르면서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기습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와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낮부터 서쪽 지역에서 농도가 높아지겠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대부분 지역과 전북 지역에서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마스크 착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큰 일교차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이상으로 차이가 크겠는데요. 오늘 기온이 조금 올라 낮 동안 비교적 포근하더라도 밤에는 꽤 쌀쌀하겠고요. 또 내일부터는 다시 찬 기온이 몰려오면서 차츰 평년 기온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남부 산간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아침 안개도 짙은데요. 일부 지역은 가시거리 500m 미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서울과 광주, 대구 모두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해주와 개성 지역이 최고 22도 등으로 우리나라와 대체로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영남 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분들은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는 윤창호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도 줄어들었을지 주말 밤 단속 현장을 이수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요일 밤 강남의 한 사거리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요. 오늘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 동행해봤습니다. 단속 시작 10분도 지나지 않아 20대 남성이 적발됩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062%,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밤 11시가 조금 지나 또 다른 20대 남성이 단속에 걸립니다. 얼굴이 붉고 눈에는 졸음이 역력합니다. 자, 불어보세요. 입에 부시고 더 아니, 그러시면 안 되고. 음주 감지기 앞에서 꼼수를 피워보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0.107입니다. 만취 상태일 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이 정도면 반사신경이 느려져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못합니다. 이곳 한 곳에서만 1시간 반 사이 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그중 2명이 면허 정지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명은 비슷했습니다. 집이 가까워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은 것 같아서였습니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매일같이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서울에서만 월 평균 254건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8건꼴입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최근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몸 길이가 13m가 넘는 대형 고래상어가 그물에 걸린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시가가 수억 원에 달하지만 멸종 위기종인 이 고래상어를 선원들은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이제 세상에 몇 마리 남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바다에서 작은 새우와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생물. 사람이 다가와도 나란히 수영할 정도로 온순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물고기 고래상어입니다. 적색 멸종위기종입니다. 배 길이만한 고래상어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몸 길이 13m를 넘습니다. 천천히 해, 천천히. 좀 쉽게 나가자. 그물에 걸린 고래상어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아가미가 불완전해 헤엄을 쳐야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원들 마음이 급한 이유입니다. 오케이, 됐다. 꼬리 나갔다. 30분 사투 끝에 빠져나가고 잘 가라. 선원들은 인사를 보냅니다. 모른 척 폐사하는 걸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돈을 노리고 암암리에 불법 유통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좀 안 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큰 그게 살아있는데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일부러. 평생 먹고 살게 해준 고마운 바다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다로 다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되게 설레었어요. 가슴이. 가슴이 쿵쿵쿵 뛰고. 고래상어는 세계적으로 포획이 금지돼 있지만 일본, 중국 등에서 사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채 도살되는 모습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온순하고 덩치 큰 고래상어를 언제까지 더 볼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얼마 전 유치원 교비가 일부 원장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되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논란이 됐는데요. 권익위가 오늘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습니다. 아동학대와 보조금 불법 수급 등이 그 대상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유치원 교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일부 유치원 원장들은 명품백을 사고 자동차 할부금과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내는데 교비를 썼습니다. 모두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들이 냈던 돈입니다. 아이들 믿고 맡겨야 할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이런 비리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경악을 하고 있고요. 보육 교육시설의 비리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권익위는 오늘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조금 불법 수급, 안전의무와 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을 집중 신고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권익위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국민콜 110과 부패공익 신고전화 1398을 통해서 신고 상담도 가능합니다. 권익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사감독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폭염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던 지난 여름,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속도로도 예외는 아니었죠. 도로 한가운데가 갑자기 부풀어 오르는 블로우업 현상으로 적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공사가 뒤늦게나마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한가운데가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고속으로 달리던 차들이 속도를 줄이고 이를 피해 움직입니다. 폭염으로 뜨겁게 달궈진 고속도로의 콘크리트가 팽창하면서 블로우업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 같은 피해는 경부와 중부 내륙 그리고 중앙고속도로 등 알려진 것만 모두 8곳에서 발생했습니다. 5명이 다치고 22건의 차량 파손 피해가 있었습니다. 많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했으면 저희가 이게 이렇게 좋지 않은 게 맞긴 맞는데 폭우적으로는 그런 형식은 또 많이 없었다 보니 대체가 미흡했던 부분이. 도로공사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지난달부터 블로우업 현상을 막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도로공사만 맡길 게 아니라 국토부와 같이 연구연구도 하고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입법화하는 과정을. 도로공사는 또 폭염 대응을 위한 도로 포장 TF팀을 운영하고 이상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순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당시 주변에 함께 만들었던 것이 친수공원입니다. 당시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3조 원 넘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습니다. 결국 이들 공원 가운데 상당수는 하루에 10명도 찾지 않는 유령 공원으로 전락했습니다. 국토부가 문제 공원들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로 했는데 철거 비용 등으로 또 세금을 쓰게 되는 상황입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세종특별시 한글공원입니다. 이곳은 2009년부터 3년간 3억 7,500만 원을 들여 꾸민 4대강 친수공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는 방치돼 있습니다. 이곳 자전거 도로 옆 산책로는 풀이 자라 이곳이 산책로인지조차 알기 힘듭니다. 버려진 쓰레기와 녹슨 놀이터 안내판은 오래전부터 관리가 안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천을 내려다보는 전망대는 출입 금지입니다. 4대강 친수공원 이용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 공원 이용객은 1만 502명, 하루 평균 28.7명 수준입니다. 인근 세종공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14억 원 넘게 들여 만든 공원으로 금강을 가장 멋지게 볼 수 있는 지점으로 홍보됐지만 썰렁합니다. 이곳의 지난해 하루 평균 이용객은 6명입니다. 30만에 또 사람들이 안 오니까 내 고향이라고 좀 걷는 편이에요. 공주까지 그냥 보다가 진짜 덤빈 노래. 그 같은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막 타격기권이 오는 거예요. 수도권 친수공원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경기도 양평의 운심지구 생태공원의 지난해 하루 평균 이용객은 2명입니다. 농구장엔 풀이 자랐고 도로 포장은 뜯겨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풀을 안
이 나무같이 컸어. 풀이. 주민이 거기를 그렇게 그 풀도 안 깎고 그렇게 해놓냐. 그랬더니 이제 어디서부터 이걸 깎은 거야. 전국의 4대강 친수공원은 총 297곳입니다. 이 중 하루 평균 이용객이 50명 이하인 곳은 49곳입니다. 친수공원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3조 1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예비 타당성 조사도 받지 않고 사용됐습니다. 재해 예방 사업이라며 조사를 면제받은 겁니다. 뒤늦게 국토부는 이들 중 이용도가 낮은 공원은 자연 상태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친수공원을 만들기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막대한 세금이 엉뚱한 데 쓰이진 않았을 겁니다. 이제 철거되는 공원들에 다시 세금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히말라야 등반에 나섰다가 사고로 숨진 고 김창호 대장 등 우리 원정 대원들과 현지 가이드의 시신이 모두 수습됐습니다. 어제 시신 수습 작업은 날씨가 도와준 덕분에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산세가 험해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구르자 히말은 베테랑 산악인들도 고개를 젓는 험지 중에 험지로 꼽힙니다.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조 헬기가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간부터 3시간 반 정도가 걸린 시신 수습 작업. 당초 우려보다 기상 상황이 나쁘지 않아 수습 작업이 빠르게 진행된 겁니다. 다만 사고 현장인 베이스 캠프 인근 산세가 험해 작업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헬기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 시신을 한 구씩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마을로 차례로 옮기는 방식으로 수습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구르자 히말은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다울라기리 산군에 속합니다. 높이는 7,193m. 산세가 거칠고 급경사가 많아 험지 중에 험지로 꼽힙니다. 김창호 원정대는 아무도 가본 적 없는 새로운 루트 개척에 나섰습니다. 새 루트의 이름은 통일의 희망을 담은 코리안 웨이. 네팔 제2의 도시 포카라에서 해발 3,500m까지 오른 뒤 베이스 캠프를 차렸습니다. 여기서 일직선으로 남쪽 암벽 3,700m를 올라 정상에 다다르겠다는 계획으로 날씨가 양호해지길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돌풍에 휘말려 베이스 캠프 인근에서 그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고 김창호 대장을 비롯한 히말라야 원정대 시신이 모두 수습돼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네팔 국립대학병원에 안치됐습니다. 이제 고인들을 국내로 모시고 장례를 진행하는 절차 등이 남아 있습니다. 사고 수습을 담당하고 있는 아시아 산악연맹 이인정 회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인정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이인정입니다. 네, 아침 일찍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회장님께서는 남은 사고 수습을 위해서 내일 오후에 직접 네팔 현지로 떠날 예정이시라고요? 네, 그런 계획을 잡았는데요. 네. 어저께 또 어제 밤늦게까지 회의를 한 결과 아마 오늘 또는 내일 아마 시신을 수습해서 네. 한국으로 모시고 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하. 제가 가도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 장례 절차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팔 현지에서 남은 절차들이 남아 있을 텐데요. 그래도 비교적 빠르게 국내로 응구가 되는군요. 예, 이번 아마 사고도 크지만은 모든 분들이 협조해줘서 특히 네.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시가 있었던 것 같아서 아마 외교부서부터 우리나라 산악계 또는 네팔 정부와 네팔 등산협회에서 모든 걸 같이 협조해줘서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구르자 히말 베이스 캠프의 사고는 사고 후에 그 수습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레스큐 팀 구조대 대원들이 모두가 협조하고 또 최신 장비를 다 구입해서 아주 신속하게 한 시간 정도에 거쳐서 9명의 시신을 다 수습한 그런 성과였습니다. 네, 사고 현장의 날씨 때문에 시신 수습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다행히 비교적 빠르게 완료가 됐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시신이 수습됐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최신 장비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조대 팀이 조를 이루어서 우선은 헬기 수색을 해서 모든 분들을 육안으로 확인했고 네. 거기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또 장비 사용법도 틀렸고 또 로프를 이용해서 아마 이렇게 구조한 게 흔치 않은데 다행히도 모두가 시신이 수습이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네. 사고 현장에 돌풍의 흔적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돌풍이었을 가능성도 큰 상태입니까? 100% 돌풍입니다. 예. 네. 왜냐하면은 그 산이 어렵고 쉽고 떠나서 베이스 캠프에 이렇게 돌풍이 불어서 큰 사고는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히말라야 등반하는 사람들은 다른 걱정을 가지고 이런 걱정 가지고 산행에 임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네. 보고를 시시로 제가 듣습니다만은 그 주변에 나무가 다 뽑혔고, 예, 그리고 10월 10일 밤 그 새벽 사이에 자다가 이런 변을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복장이 회장님. 그렇기 때문에 네.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당초에는 눈 폭풍으로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사고의 원인이 말이죠. 눈 예. 폭풍은 아니고 돌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100% 돌풍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베이스 캠프는 가장 안전한 위치에 자리를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의 사고가 났다면 돌풍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그 규모가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특히 베이스 캠프는 등산을 시작하는 그 관문이고 거기서 뭐를 준비를 하고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쉬는 그야말로 베이스 캠프인데 그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아무 때나 어느 곳이나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돌풍 때문에 베이스 캠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캠프를 옮기면서 그쪽으로도 돌풍이 있을 수 있고 이번에는 베이스 캠프 주변에 마을까지도 그 후폭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 김창호 대장이 이끌던 히말라야 우리 원정대 코리안 웨이라는 신루트 개척에 나섰다가 안타깝게도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번 루트 개척의 시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김창호 대장은 저보다 개인적으로 각별하고 내가 양아들로 서로 자식처럼 아버지처럼 서로 의지하고 살았고 네. 아버지가 주례까지 쓴 각별한 사이입니다만은 이 김창호 대장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주 열심히 산에 다녔고 특히 파키스탄에 산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창호 대장은 산을 목표로 두고 그 산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산악인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 김창호는 아마 지금 모든 산악인들, 세계 산악인들이 다 애도하고 이를 잃은 우리의 산악계도 비바에 지금 접하고 네. 너무 안타까우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이인정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요일인 어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는 이주 노동자의 애환을 다룬 영화가 공개됐습니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영화제와 집회가 개최됐는데 주변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회에 참여한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살기가 여전히 힘들다고 말합니다. 특히 최근엔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주 노동자들한테는 정당한 임금이 주기 싫어하고 우리를 노예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주민 영화제에선 이주 노동자의 애환을 다룬 영화가 공개됐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의 한 가구 공장에 취직한 비두 씨는 그러나 12년 만에 원치 않게 방글라데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인권에 눈을 뜨면서 고향에선 무료 교육과 의료 봉사를 하는 시민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인력, 생산하는 인력으로서 바라보는 이 편견을 좀
깨 나가야지 이 문제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나 비슷한 시각 이주 노동자들의 집회를 비판하는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이들은 가짜 난민의 인도적 체류를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연일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10년 만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내리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요. 인하폭은 10% 정도,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82원 정도를 내리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자유로에 있는 한 주유소입니다. 기름을 넣기 위해 기다리는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기름을 넣기 위해 셀프 주유소를 찾은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유지비가 그래도 셀프 주유소 하면 단돈 한 10원이나 20원인데도 더 싸니까. 기름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뭐 간단히 열 수도 있고 좀 싸니까 싼 데 찾으니까 셀프로 온 거예요.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나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 중입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 규모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하폭은 10%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중 발표할 고용대책과 거시경제 활력 대책에 유류세 인하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유류세가 10% 인하될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57원, LPG와 부탄은 21원이 각각 내려갑니다. 유류세 인하는 정부의 결정과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다양한 아리랑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리랑 페스티벌 행사였는데요. 권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익숙한 가락인데 악기가 독특합니다. 풀피리 연주에 깜찍한 춤사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민요라고 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만의 노래는 아닙니다. 아이들의 열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양아리는 아주 신나고 부르기도 쉽고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단순한 곡조가 반복돼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쉬운 우리 민요 아리랑. 100명이면 100명 모두 저마다 다른 아리랑을 선보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으로 아리랑이 지정된 지 6년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매년 아리랑을 다양한 방식으로 되살립니다. 아리랑은 우리네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해온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네, 아이를 낳지 않아서 인구는 전체적으로 줄고 노인의 비중은 점점 늘고 우리보다 앞서 겪고 있는 일본입니다. 몇십 년을 오래 살면 주택 제공을 포함해서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는 지자체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윤서령 도쿄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도쿄도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오쿠타마 맛집. 4년 전 이곳으로 이사 온 이다 씨는 마을 사무소의 주선으로 산속 카페의 주인이 됐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도 마을에서 빈집을 우리 돈으로 월 6만 원의 싼 가격에 내줬습니다. 유일한 조건은 15년 동안 이 마을에 사는 것입니다. 子供が3人いるのと、いずれはね、自分たちのお家を持って出たい、自然があるところがいいなっていうのがあって、東京からあまり離れない程度の 터잡기 공사가 한창인 이곳은 43세 이하 부부가 입주하게 될 곳입니다. 이곳에는 2층짜리 단독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오쿠타마 마츠에서는 젊은 세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주택과 토지를 파격적인 조건에 내놓았습니다. 월세가 50만 원 수준인데 자녀 한 명당 5만 원씩 깎아주는 데다가 22년을 살면 집과 땅을 무상으로 증여해 줍니다. 자녀의 교육비와 의료비도 무료입니다. 이렇게까지 젊은 세대 모시기에 열중인 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10년 사이 인구가 20% 이상 줄어들었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은 49%가 넘습니다. 定住とセットでですね、子育て支援策も行ってます。子育て環境を充実しないといくら若い人が来てくださいって言っても来てもらえないので、奥多摩町は日本でもですね、トップクラスの子育て支援をしてます。
2년 전부터 만 14세 이하 인구가 늘기 시작하는 등 효과로 보이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크타마 마츠의 사례는 저출산과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앞둔 우리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네, 더할 수 없이 맑은 가을 날씨가 요즘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아주 오랜만에 미세먼지가 찾아옵니다. 지난 6월 이후 4개월 만인 것 같은데요. 낮부터 서울을 포함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집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황룡강 자락에 노란 가을 풍경이 물들고 있습니다. 때이른 반짝 주위에 꽃망울을 반도 다 터뜨리지 못했지만 황룡강을 따라 길게 늘어선 형형색색의 꽃강 길에서 가족, 연인, 친구들이 모여 무르익은 가을을 만끽합니다. 일주일 동안 좀 힘들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한 주 시작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나무 가지마다 탐스럽게 익어가는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분홍빛 반시 터널이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아빠가 태워준 목말에 딸은 잘 익은 감을 직접 따며 수확의 기쁨을 느껴봅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화창한데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청도에 와서 체험해보니까 너무 좋았고.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기온도 2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나들이 하기 더없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다가 주 중반엔 기온이 조금 내려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기가 정체 현상을 보이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전북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고 내일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오늘 아침 새로 들어온 소식들 보겠습니다. 핵 개발을 뒤로 하고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 북한이 요즘 연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북한이 최근에 무역과 투자와 관련해서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투자 대상들 또 무역 상품 등이 공개가 돼 있다고 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사이트 이름이 조선의 무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북한의 무역 정책과 법률, 법규, 그리고 무역회사 현황 등이 공개가 돼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주력하는 경제 특구죠.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에 14개 투자 대상을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투자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3억 2,350만 달러에 이르는 원산 금강산 철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거쳐서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무엇보다도 관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이런 북한의 의도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핵 리스트 신고 거부 입장을 밝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신뢰 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 리스트를 제출해도 미국이 믿지 않을 것이고 또 재신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면 싸움이 될 것이라고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신에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또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9.19 남북평양 공동선언에서 밝힌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종전선언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 미국의 중간선거,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대해 물은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다고요? CNN이 조사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CNN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응답자의 46%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47%는 재선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재선 실패 전망이 많기는 하지만 앞서 지난 3월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54%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인들이 점점 더 많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고 CNN은 평가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나설 경우 대항마로 나설 민주당 후보군 가운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끝으로 미 하원 의원 3명이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로 해달라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북미 협상에 냉소적이던 브래드 셔먼 등 민주당 하원 의원 3명이 주도했는데요. 셔먼 의원은 미국에 있는 이산가족이 등록된 사람만 10만 명에 이르고 미등록자를 합하면 실제로는 25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월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서쪽 미세먼지, 일교차 유입, 그리고 아침 안개인데요.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과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낮부터 서쪽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중서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단계에 예상되고요. 또 당분간 내륙 지역에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상당한데요. 아침 저녁으로 무척 쌀쌀하기 때문에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곳곳 안개까지 짙습니다. 현재 가시거리가 500m 안팎까지 짧아진 곳도 많습니다. 불청객 미세먼지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아이고 미세먼지의 계절이 하시며 한탄하셨고요. 어쩐지 어제 다들 목이 아프다더라. 마스크 끼고 물 많이 드셔야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내일은 영남 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특히 목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글로벌 증시의 불안감도 커졌죠. 그런데 레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뉴욕 증시의 급격한 조정이 아주 정상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의 동요를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가 조정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레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폭스뉴스 썬데이에 출연해서 한 말입니다. 최근 주가 급락에 불안한 투자자들을 안정시키려는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뉴욕 증시는 최근 미 채권 금리 오름세와 무역 전쟁 우려 등으로 지난주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준비제도가 미쳤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트럼프의 잇따른 연준 비판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올릴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우려를 하고 있지만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또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11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지난 11일 글로벌 증시가 폭락한 검은 목요일 이후 주식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환율 보고서 발표 등 중요한 일정이 몰려 있어서 국내외 증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무엇보다 오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동환 대한경제연구소 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지난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4% 이상 폭락했습니다. 예. 검은 목요일이었는데 그 배경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다행스럽게 금요일 날은 좀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목요일 날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5% 이상 빠졌는데 크게 이유는 두 가지로 찾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 전날 많이 빠졌고요. 그렇게 그 미국 시장이 빠진 이유를 보니까 미국의 장기 금리가 굉장히 급하게 올랐습니다. 네.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주식과 채권 사이에서 채권의 투자 매력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얘기니까 주식 쪽에서 채권 쪽으로 돈이 옮겨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최근에 그 금리를 결정하는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준의 의장이죠. 제롬 파월 의장이 비교적 금리가 아직도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발언,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도 앞으로도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미국 주식을 많이 팔았거든요. 그게 가장 큰 이유고, 두 번째는 우리 국내적으로 IMF가 우리 내년 성장률을 2.6% 정도 성장할 것이다. 기존 전망치에서 0.3%포인트나 낮춰 잡았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내수다 투자다 다 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되어지는 IMF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질 거라고 예측을 한다는 건 그 경제 성장률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주체인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올해만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목요일 날 기관, 외국인 뭐 이런 투자 주체들이 일제히 매도에 나서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시현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앞서 박영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레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이번 뉴욕 증시의 조정이 아주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안감이 워낙 크니까 그렇게 뭐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뭐 정상적인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발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주 시장도 금요일 시장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에 아침에 폐장이 된 금요일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해석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여주는 게 미국 주시장이요. 지금 사상 최장 기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를 수습하면서 막대한 유동성을 푼 덕을 보다가 그 덕이 끝나갈 무렵에 기업 실적들이 또 좋아지면서 거의 10년 동안 큰 조정 없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 4, 5% 정도 조정을 받는 걸 뭐 시장의 붕괴라든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해석임과 동시에 제가 보기에도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올해만 미국 경제가 대체로 한 3.1에서 3.2%가량 성장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경제가 지금 올해 아마 2.7, 2.8% 잘해야 2.9% 성장하는 거에 반해서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순간적인 하락을 이제 추세가 꺾였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앞서가는 성급한 판단이다. 이런 데는 저도 동의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검은 목요일의 공포는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주식시장 변동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린 지난주에 주식시장의 큰 폭 하락의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는 건데 이게 단순히 무역 갈등이 아니라 금융 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현지 시각으로 15일에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중국 정부는 막대한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시장에 내다 팔았을 경우에 정말 이게 미국의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아니라 전면적인 경제 전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날 미국의 재무부의 실무 관리가 재무부 장관에게 현재 중국은 환율 조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보도가 됐고요. 또 마켓워치라는 언론에서는 미국 재무부가 이번에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선정하지 않을 거다라고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은 안정감을 이제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8일에는 미국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인가요? 이게 공개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FOMC라고요. 그 회의에서 1년에 8차례 회의를 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정하는데 그게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근데 9월 달에는 그 회의 직후에 연준 의장이 기자들에게 얘기한 게 비교적 조금 좋은 분위기로 완화적으로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안 올려도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회의, 연준 의원들 특별히 금리를 결정하는 멤버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과연 그 회의록에도 연준 의원들이 앞으로도 금리를 조금 완화적으로 그러니까 금리를 급하게 안 올려도 된다는 취지로 정말로 얘기를 했는지 그걸 확인한다면 시장은 한층 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 회의록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같은 날 국내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압박 요인들이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기준금리 어떻게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올해 내로 2번 금통위가 열리게 돼 있는데 2번 중에 한 번은 올리지 않겠냐라는 시장의 그 예측이 지배적이에요. 한국은행 총재도 그런 취지로 발언한 바도 있고. 그런데 지난주에 그런 금융시장에 소동이 있었고 아시는 것처럼 국내 투자 소비가 다 극도로 부진한 상황에서 과연 한국은행이 긴축적인 모드로 돌아서서 금리를 올리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적인 안목에서 금리를 한 번쯤 올려주는 게 좋다라는 의견도 많지만 지금 워낙에 화급한 이 금융시장의 동요라든지 아니면 국내 소비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또 걱정했던 부동산이 좀 잡히고 있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는데 시장의 예측은 한 번 정도는 올리고 올해를 넘어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검은 목요일은 일단 뭐 진정되는 모양새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변동 요인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칫 개인 소액 투자자들, 개미라고 하죠. 이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패턴을 분석해보면 이번 하락기에 가장 큰 손해를 본 게 개인 투자자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전형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질 때 파시고요. 굉장히 많이 오를 때 사시는데 외국인 투자자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정 컨트롤, 그러니까 평정심을 좀 찾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고 본인이 갖고 계시는 주식이, 이 기업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이런 소동에 휩쓸려서 그냥 잠깐 내리는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공부를 하시고 찾아보는 노력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완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통계청이 내놓은 올해 3분기 월 평균 실업자 수가 106만 5천 명으로 외환 위기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실업자 수가 치솟게 된 데는 제조업의 불황 탓이 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특히 조선과 자동차 산업에 의존해온 지방 도시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켜진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인근의 번화가. 퇴근 시간대지만 거리는 한산하고 식당에는 빈 테이블이 가득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시간 되면 피크 시간인데 손님이 없잖아요. 텅 비어 있잖아요, 지금. 이 거리는 최근 몇 년 새 직장을 나와 술집이나 식당 등을 차린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제조업계에 닥친 불황으로 조선소나 자동차 공장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희망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커피숍을 차리고 식당 같은 걸 많이 차리고 그렇게 많이 하죠. 효자 업종이었던 자동차, 조선업계에 찬바람이 불면서 노동자들은 지갑을 닫아버렸습니다. 예전에는 2차, 3차는 솔직히 많이 갔어요. 조합원 2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2,000명 정도. 그럼 노동자 입장에서는 희망이 없죠. 산업연구원은 국내 591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 4분기 경기 전망이 전분기보다 나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울산 조선업 희망센터는 실업급여를 받거나 일자리를 찾기 위한 사람들로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일할 자리가 나와야 될 텐데 일할 자리가 없어서 이게 좀 난감합니다. 제조업 불황이 계속되면서 거제도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단지 신축 아파트 상가는 절반이 텅 비었고 곳곳에 임대 연수막이 붙었습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인근 원룸촌은 빈 방이 넘치고 문을 닫은 식당도 눈에 띕니다. 공인중개소 업자들은 매물은 늘지만 거래가 없다고 한숨을 내쉽니다. 매매를 하고 싶어도 거래가 안 되니까 50% 정도는 공실이 않을까. 외환위기도 비껴갔다고 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던 울산과 거제 지역은 제조업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불 꺼진 항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터키 서부에서 이주자들을 태운 트럭이 다리 아래로 떨어져 22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들 중에는 임산부와 젖먹이 아기도 있습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진 트럭이 다리 아래에 떨어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터키 이즈미르주에서 그리스 섬으로 가던 이주민을 태운 트럭이 20m 아래 수로로 떨어져 22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젖먹이 등 어린이 4명과 임산부 1명이 포함됐습니다. 운전기사를 포함한 13명이 부상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바꾸려다 차량이 중심을 잃고 수로 아래로 추락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가 회복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탑승자의 국적 구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초기 수사에 따르면 탑승자들은 미립국 브로커의 주선으로 에게해 해안까지 트럭으로 이동한 후 바닷길을 건너 그리스 사모스 섬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유엔 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에게해를 통해 그리스에 도착한 이주민은 24,500명이며 118명이 중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JTBC 이유정입니다. 스위스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표지판 기둥에 부딪혀 1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다쳤습니다. 버스 앞부분이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스위스 루가노 인근의 한 고속도로에서
독일 청소년들을 태우고 이탈리아로 가던 버스가 표지판 기둥에 부딪혔는데요. 버스에 타고 있던 25명 가운데 1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중 27살의 독일 여성 1명이 치료를 받다 결국 목숨을 잃었고 2명은 위중한 상태인데요.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툭 하고 떨어집니다. 직원들은 혼비백산하는데요. 중국 남부 난닝시 한 은행에서 조회 시간 도중 천장에서 1.5m 길이의 비단뱀이 떨어진 겁니다. 탈출한 애완용 비단뱀이 먹이를 찾다가 우연히 은행에 떨어진 걸로 추정되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무사히 포획된 뱀은 야생동물 보호센터로 옮겨졌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서식하는 아프리카 펭귄의 개체수가 빠르게 줄어들어서 15년 이내에 멸종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슴을 가로지르는 검은 띠와 발갛게 상기된 눈두덩이가 특징인 아프리칸 펭귄입니다.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인데요. 남아공에 사는 아프리칸 펭귄의 개체수는 2001년 6만 9천 쌍에서 2015년 16,500쌍으로 4분의 1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15년 이내 남아공의 아프리칸 펭귄이 완전히 멸종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기후변화로 상승한 해수면에 서식지가 파괴되고 무자비한 어업에 먹이 사냥도 힘들어지자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 남아공 당국은 인공 둥지를 만드는 등 아프리칸 펭귄의 개체수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207m 높이의 다리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러시아 소치에서 올해 4번째로 열린 점프 축제인데요. 사람들은 이날만을 기다렸다는 듯 갖가지 방법으로 떨어지면서 짜릿한 순간을 만끽합니다. 이렇게 건물이나 다리 등 높은 곳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스포츠를 베이스 점핑이라고 하는데요. 하늘을 가르며 주변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특별한 매력에 점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8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를 포함해서 양승태 사법부가 받고 있는 사법농단 각종 의혹에 거의 모두 연루가 됐다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는데요.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접 조사도 임박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임 전 차장의 각종 혐의와 관련해 과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였는지 검찰은 의심을 하고 있고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윗선의 지시 여부를 검찰은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9시 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사태로 제기된 거의 대부분 의혹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대법원 기획조정실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등 핵심 보직을 맡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보좌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주된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법원행정처 판사들에게 강제징용 소송 지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직무와 관계없는 일들을 억지로 시켰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점을 주목해 사법농단과 관련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 여러 명을 집중 조사해왔습니다. 검찰에 소환된 판사들은 대부분 임 전 차장을 지시자로 지목한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관여한 사법농단 등 각종 혐의가 임 전 차장 윗선의 지시 없인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 전 차장이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누구인지 등에 대한 추궁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혐의가 방대한 만큼 검찰은 임 전 차장을 한 차례 이상 불러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은 기억나는 대로 사실관계를 말하되 과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퉈볼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로 북미 정상회담을 미룬 뒤에 실무 협상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은 현재 상황입니다. 북미 간의 협상의 늘 변수는 또 중국이죠. 주미 중국 대사가 밝힌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북한의 비핵화는 단계적 접근이 최선이라면서 미국에서도 그에 따른 우호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중국이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추이텐카이 주미 중국 대사는 현지 시간 14일 북한 비핵화를 위해 조율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인데 이러한 방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장을 반영하는 최선의 접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대해선 북한이 더 우호적인 정책을 기대할 수 있어야만 비핵화를 위한 설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적 비핵화에 맞춰 미국도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추이 대사는 미국 무역 전쟁에 대해선 미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비난은 근거가 없고 공평한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국은 무역 전쟁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누군가 우리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면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이 대사는 미국과 중국이 여러 측면에서 갈등하고 있지만 두 정상의 상호 이해와 업무 관계는 좋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이번 유럽 순방 첫 번째 국가인 프랑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밤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하고 유럽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 비핵화가 힘을 받기 위한 프랑스의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방탄소년단이 무대에 오르자 공연 열기가 최고조에 이릅니다. 방탄소년단 멤버가 프랑스어로 인사하자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집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희망 제이홉입니다. Bonjour, je 제이홉. Let's go on the bad dance.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면서 마련된 한류 콘서트는 K-팝의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동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프랑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의 주도국인 프랑스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줘야 한다며 유엔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비핵화가 진전되면 그에 발맞춰 대북 제재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가운데 안보리 이사국인 프랑스의 협력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파리에서 JTBC 이성대입니다.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번 순방 기간에 바티칸을 찾아 프란치스코 교황도 만납니다. 유럽 순방의 핵심 과제는 무엇이고 또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문 대통령이 현재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유럽 순방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예, 지금까지 우리 정부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 계속 추구해온 한반도에서의 변화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 북미 관계의 큰 진전 혹은 앞으로 예상되는 큰 변화에 대해서 어떤 전 세계의 주요 축 중의 하나인 EU에 대해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어떤 이제 협조를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질서라고 했는데 한반도와 동북아에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어떤 동참까지 EU와 프랑스에 요청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긴 일정을 잡고 그리고 이제 특히 프랑스에서 상당히 긴 일정을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밤에 프랑스 대통령과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데 프랑스 하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서 이제 북한 비핵화와 연결을 해보자면 이제 비핵화가 됐을 때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이런 거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나라라 이 부분이 아무래도 오늘 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외교 특히 이제 북한과 관련한 외교가
거의 그 미국 중심, 그 중국 그 중심 이렇게 이제 흘러왔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네. 다양한 나라의 협력과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그 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는 지금 그 대북 제재를 주도해온 네.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어떤 거부권을 가진 나라이자 네. 어떤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대화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네. 영국이 이번에 이제 브렉시트로 EU를 떠나면은 그 유럽 연합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제 사실상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요. 그런 이제 프랑스의 가치를 존중하고 우리와 보다 긴밀한 관계를 하기 위한 지금 이제 그 밑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는 사실 우리와 경제적 그 다른 이유로도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보다 이제 한 단계 높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제 서로 이제 이런 정상회담이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영국 BBC 그리고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르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앞서 말씀을 하신 내용대로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 인터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데요. 지금 대북 제재 완화를 계속 언급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쪽에 이제 무기가 실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얘기는 어떤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제재가 완화될 것이라는 걸 확신을 지금부터 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요지인데요. 지금 대북 그 제재 완화를 당장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을 포함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전체의 그 동의와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서로 대화와 설득 그리고 이제 그 소통을 하는 그런 작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서 가장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게 과연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양에 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프란치스코 교황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입니다. 이제 그 뜻을 전달할 예정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용기 안에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다룬 영화를 좀 봐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교황 프란치스코라는 다큐멘터리를 이제 서로 보면서 대화를 나눴다는 이제 그 소식인데요. 교황은 그 다큐멘터리가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보도된 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정언에 따르면은 교황은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인사입니다. 단순하게 또 진보적인 인사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포용력이 좋고 다른 종교라든지 다양한 계층 그리고 생각이 다른 사람에 서로 관용하고 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황이 앞으로 나서준다면은 어떤 북한의 이미지 개선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이 정상국가로 가는 길 그리고 남북 대화, 북미 대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교황이라는 어떤 중립적이면서 전 세계 사실은 굉장히 인기가 높은 분이죠. 최근에 네. 교황청 내부 문제로 조금 곤혹을 치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분을 전면에 앞세워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데 좀 도움을 받자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뜻을 직접 전달하게 될 텐데 방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교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관용의 인물 그리고 이제 진보적인 인물을 넘어서서 굉장히 현실 국제 정치에서 현실 정치적인 분입니다. 중국과도 그 어떤 가톨릭 고위 성직자 임명 문제를 어떤 타협 그리고 이제 현실 정치적인 감각으로 어느 정도 풀어내고 있는데요. 네. 이를 봤을 때 어떤 지금 현재 교황청 상황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제 성향 그런 걸로 봤을 때 충분히 북한을 방문하지 않을까. 이를 통해서 북한의 이제 어떤 가톨릭의 씨앗을 다시 이제 움토케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본인의 임무에서도 중요한 거고 국제적으로 평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황이 나서는 것 자체에 네. 그리 이제 거부 반응은 없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에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를 하고 EU 정상들과도 정상회담을 갖고요. 이거는 앞서 얘기하신 그 미국과 중국을 벗어난 다양한 나라와의 협력,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만남들이겠죠. 그렇죠. 유럽 자체는 경제적으로도 중요할 뿐 아니라 어떤 국제 정치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한 축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외교가 지나치게 이제 미국, 중국 편향적이었지 않은가 이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서로 균형을 찾기 위해서도 유럽에 굉장히 공을 앞으로 많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발달 장애인은 17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10명 가운데 8명꼴로 세상과 격리된 채 집안에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세상과 소통을 하고 싶은 이들이 자신들을 표현하는 그림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그림을 제자리에 붙이고 장식물도 걸어둡니다. 2시간 뒤면 전시회 시작입니다. 화가는 손님들 맞는 인사말을 쪽지에 씁니다. 발달장애인 화가 정은혜 씨입니다. 조금씩 관객들이 모이고 은혜 씨는 바빠집니다. 가져온 선물에 웃기도 하고. 야, 우리는 꼭 이렇게 봐야 되니 그림을? 아니야. 그림 설명도 해야 합니다. 학생 그린 거야? 발달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은혜 씨. 자라는 내내 크게 웃고 많이 떠드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밝은 아이는 학교 졸업 뒤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발달장애인 대부분 성인이 되면서 사회와 격리됩니다. 탈출구는 그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만나고 어울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이런 발달장애인 13명이 모여 열었습니다. 지난 5개월 주말마다 그린 그림 100여 점을 걸었습니다. 다들 세상에 건네기 힘들었던 말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소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녀의 마음을 아이한테 되게 감동받았어요. 돈이 없어 번듯한 미술관 대신 동네 방앗간을 빌렸습니다. 그래도 화가와 관객 모두 지금 공간이 소중하고 또 소중합니다. 작가가 너무 좋아요. 작가가 너무 좋아요? 모두 유명한 작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림으로 일상과 가까워지길 원했습니다. 그림 때문에 약속이 있고 또 누군가들과 만나서 같이 그림을 그리기로 했고 또 그 사람들과 오늘은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고. 우리나라 성인 발달 장애인은 17만여 명. 직업을 가지고 사회와 섞여 사는 숫자는 3만여 명에 그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다투고 만나고 헤어지며 사는 게 이들 바람입니다. 행복하게 그림 그렸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쭉 그릴 거예요. JTBC 박창규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골퍼 전인지 선수가 2년 1개월 만에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어제 마지막 라운드에서 홀아웃한 직후에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자로 잰 듯한 정교한 샷. 중거리 퍼트는 어김없이 홀 안으로 빨려 들어갔고 칩샷 또한 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전인지 선수는 어제 공동 4위로 최종 4라운드에 나섰지만 6언더파 66타를 기록하며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Today my play was really well. When I made a bogey on number 10, I truly believe that's done. I'm done for no more bogey today, and then try to make the good focus on the another 8 holes, and I did.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를 기록한 전인지는 단독 2위 잉글랜드의 찰리 헐을 3타 차로 따돌렸습니다. 전인지의 LPGA 투어 우승은 2016년 9월 이후 2년 1개월 만입니다. 2015년 US 여자 오픈 우승을 발판으로 LPGA 투어에 정식 입성한 전인지는 2016년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2승을 거두며 신인왕과 최저 타수상에 영예까지 않았지만 이후 번번이 우승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여자 골프 국가대항전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에서 4전 전승으로 한국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어제는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 우승으로 완벽한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전인지는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떠올랐는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박성현은 최종 합계 12언더파 276타로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세계 랭킹 2위인 태국의 에리아 주타누간도
공동 3위를 기록해 박성현은 9주 연속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JTBC 안토니입니다. 박태환이 전국체전 계영 800m에서 인천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인천은 남자 일반부 계영 800m 경기에서 앞선 주자 3명이 레이스를 마칠 때까지 4위에 처져 있었지만 마지막 주자 박태환이 폭발적인 스퍼트로 가장 먼저 결승점에 들어왔습니다. 전국체전에서 통산 4차례 5관왕에 오른 박태환은 자유형 200m와 400m, 계영 400m와 혼계영 400m 등 4종목에 더 출전해 다시 5관왕을 노립니다. 인천 전자랜드가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 우승팀인 서울 SK를 35점 차로 완파했습니다. 어제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홈 개막전에서 SK를 101대 66으로 눌렀습니다. 전자랜드는 외국인 선수 머피 할로웨이, 강상재 등 빅맨을 앞세워서 골밑을 완전히 장악해 대승을 거뒀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출신 장하경이 현직 프로축구 선수에게 승부 조작을 제안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21일 밤 10시 부산의 한 호텔에서 아산 무궁화 프로축구단 소속 이모 선수에게 22일 부산과의 경기에서 전반 25분에서 30분쯤 반칙해서 퇴장을 당하라며 5천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제안을 거절한 뒤 22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기온이 조금 오르면서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기습합니다. 중국발 스모그와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낮부터 서쪽 지역에서 농도가 높아지겠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대부분 지역과 전북 지역에서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 큰 일교차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이상으로 차이가 크겠는데요. 오늘 기온이 조금 올라 낮 동안 비교적 포근하겠지만 밤에는 꽤 쌀쌀하겠고요. 또 내일부터는 다시 찬 기운이 몰려오면서 차츰 평년 기온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오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아침 안개도 짙은데요. 일부 지역은 가시거리 500m 미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서울과 광주, 대구 모두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회주와 개성 지역이 최고 22도로 우리나라와 대체로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영남 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분들은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인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히말라야를 등반하다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한국 원정대 시신이 모두 수습돼 네팔 수도 카트만두로 이송됐습니다. 고 김창호 대장을 비롯한 우리 원정대원 5명과 현지 가이드 3명의 시신은 카트만두 네팔 국립대학병원에 안치됐습니다. 함께 숨진 또 다른 현지 가이드 1명의 시신은 그의 고향 마을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포함한 우리 측 대표단이 오늘 아침 판문점으로 향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 이행 방안으로 북측의 철도와 도로 공동조사 일정 등이 논의되고 북한 예술단 서울 공연과 역시 서울에서 열릴 통일 농구 경기에 대한 남북 협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유럽 5개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첫 방문국인 프랑스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핵심 보직을 맡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접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 9시 반 검찰에 나옵니다. 윗선에 대한 수사로 가는 문을 열어줄 오늘 소환이라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